지난주에 이온결합 불몰 굳이 복습하긴 귀찮고요. 대충 빨리 금속결합, 이온결합. 일단 금속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과 금속의 결합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고요. 사실 뭐 특징도 이것저것 하기도 했고 좀 다루긴 했지만 뭐 결국에 우리 금속에 대해서는 그냥 시험 직전에 가서 외워주면 돼 약간 그런 내용들 위주라서 그냥 요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것만 좀 잘 이해해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었고요. 이온의 경우에는 금속 양이온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특징적인 것들은 그냥 뭐 시험 직전에 가서 외워줘도 될 것들이긴 해요. 뭐 쉽게 부서진다 어쩐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뭐 특징 그냥 이온 결정 물질의 특징 뭐 이온 결합 자체의 특징 이런 거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 시험 직전에 그냥 가서 외워도 될 만한 그냥 그런 간단한 내용들로 되어 있었는데 핵심이 되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온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했었죠. 그렇죠?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온 결합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냥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가 전하량이 동일한 애들끼리 비교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결합 길이가 커질수록 결합 에너지의 절대값이죠.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 그쵸? 그래서 결합 길이가 커지면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고 결합 길이가 작아지면 결합 에너지가 커지는,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워서 적용한다 이것만 하지 말고 그래프 자체를 좀 본질적으로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열심히 설명드렸었습니다. 인력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안 떠오를까요? 네, 인력에 의한 인력에 의한 에너지랑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그래프 보고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랑 이런 얘기를 쭉 해서 결국은 이온 결합은 요 얘기를 주로 했었으니까 요거를 잘 이해해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르겠으면 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엔 잘 이해했어가 되면 주기적으로 좀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쟤는 사실 한번 제대로 이해해두고 나면 좀 시간이 지나서 내용 자체가 조금씩 희석될진 몰라도 머리에 그래도 내용이 남아있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근데 약간 어렴풋이만 이해가 됐었으면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되게 금방 사라질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좀 스스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어렴풋이 이해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빨리 복습을 하시든가 아니면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시든가 하는 형태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3단원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하나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 저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오늘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수업 때는 주로 다루진 않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이온들 몇 가지를 좀 외워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온들 몇 가지 외워주는 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기율표를 좀 익숙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주기율표와 관련된 걸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1족 원소, 2족 원소 혹은 뭐 15족, 16족, 17족 이런 그 해당 족에 해당되는 이온의 전해량을 갖는 경우에는 당연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17족이라면 마이너스 1가일 거고 1족이라면 플러스 1가겠죠.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알되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이것저것 이온들을 추가로 외워주면 좋을 것들을 해놨고 잘 외워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만약에 이번 주까지 잘 안 외워주셨다면 다음 주까지 또 추가적으로 외워보면 되죠.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일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는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이것도 얼추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냥 단순히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고 얘는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사실은 되게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고요. 전자를 얻고 싶은 애 둘이 만났으면 결국은 둘 다 얻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한 거? 공유하기로 한 거. 그렇죠?
그래서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비금속 전자를 얻고자 하는 비금속 성을 가진 비금속들끼리 그냥 서로의 전자를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공유결합을 할 때는 어떤 개념이 존재하게 되냐면요, 이때부터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전자쌍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실 전자쌍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니야. 우리가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이미 오비탈에 의하면 전자쌍이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긴 하죠. 물론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전자쌍과 그 오비탈에서의 전자쌍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부터 얘기할 이 전자쌍에 대한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공유전자쌍하고 비공유전자쌍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뭘 좀 봤으면 좋겠냐면 루이스 전자점식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루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전자점식, 전자를 점의 형태로 표현하는 그냥 식입니다. 그리고 되게 별거 아닌 게 가운데 원소를 갖다 놓고 그 주변에다가 이 원소의 전자를 점으로 찍어줄 거예요. 사실 니들 마음대로 찍어도 상관없는데 보편적으로는 동서남북 4개의 방향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찍는 걸 기본으로 하냐면 일단 우린 원자가 전자를 찍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관련이 없고 생각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목표가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그러니까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고자 했던 거고, 좀 더 쉽게 분석하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원자가 가진 반응에 참여할 전자를 눈에 보이게 우리가 좀 보기 쉽게 표현해 둔 것, 이게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야. 리튬을 갖다 놨어. 그럼 리튬의 원자가 전자 몇 개입니까? 한 개요. 그럼 점 하나를 아무데나 찍으시면 됩니다.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찍으면, 요런 데다 찍으면, 저는 그냥 위에서부터 찍으면 이렇게 찍힐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요? 오른쪽에 찍든 왼쪽에 찍든 아래쪽에 찍든 상관없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형태의 서술형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향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찍혀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 베릴륨 같은 걸 찍으면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니까 2개니까 2개를 찍으면 될 텐데, 그 2개를 찍는 것도 여러분들 맘대로 찍으면 돼요. 다만 여기를 찍든 여기를 찍든 여기를 찍든 아무데나 2개를 찍기만 하면 되는데, 다만 둘을 같이 찍어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요 3단원에서 얘기하는 전자쌍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자쌍이라는 개념이 오비탈에서의 전자쌍과 좀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사실 오비탈에서의 전자쌍이라면 베릴륨의 전자 2개는 어떻게 돼야 돼?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걔네들이 전자쌍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린 베릴륨의 홀전자 수를 몇 개라고 표현해왔어? 0개라고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거는 실제로는 그게 맞고요. 근데 지금 여기 단원에선 그냥 베릴륨의 전자 2개를 따로 찍어줄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후에 이 베릴륨이 누군가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하려고 할 때, 그 결합할 때의 저 전자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쌍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작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베릴륨의 경우에는 원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인데, 그래서 얘는 금속으로서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 같은 것도 해요. 근데 이게 베릴륨의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인데요, 베릴륨은 공유 결합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3단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베릴륨이 공유 결합한 경우를 더 많이 볼 거지 이온 결합한 경우는 별로 안 봐요. 그래서 베릴륨은 실제로 공유 결합을 하는 좀 되게 특이한 금속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금속이 공유 결합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결합이 공유 결합이냐 이온 결합이냐는 원래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으로 가보면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은 나눈다기보다는 약간 전체 중에 이 결합이
이온성을 몇 퍼센트 띄고 있고 공유성을 몇 퍼센트 띄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90% 정도의 공유 결합성을 띄고 있고 10% 정도의 이온 결합성을 띄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따지는 걸 고등학교 때부터 하기엔 좀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 하원은 그냥 공유 결합이 90%가 이온 결합이 10%야? 그러면 그냥 그걸 공유 결합이라고 부를 거야. 뭐 실제로도 원래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몇 퍼센트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딱 나눠서 공유 결합하냐 이온 결합하냐의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성이 조금만 더 높아도 우린 공유 결합이라고 부를 거야가 되는 거라서 사실 베릴륨은 금속 중에서 가장 비금속에 가까운 금속이라서요. 굉장히 비금속성이 높은 금속에 속해서요. 그래서 베릴륨은 금속처럼 행동할 때보다 누군가 결합했을 때 이온성보다 공유성이 더 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가 돼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설명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공유성이 몇 퍼센트, 이온성이 몇 퍼센트 이런 건 학교 선생님들도 설명은 하실 거예요. 아마 다 공유성과 이온성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이런 걸 설명은 하실 건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딱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딱딱 나눠서 이건 공유결합, 이건 이온결합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베릴륨의 경우엔 공유결합도 이온결합도 하는 좀 특이한 금속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봤을 때 베릴륨이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베릴륨은 몇 번의 공유결합을 하게 되냐? 2번의 공유결합을 하게 돼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려놓는 게 루이스 전자잠식입니다. 베릴륨이 2번의 공유결합을 해? 자, 근데 공유결합은 조건이 뭐야? 내가 남한테 전자를 공유를 받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전자를 공유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잠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자가 남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전자가 지금 몇 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베릴륨은 2번의 공유결합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물질이 뭐 BeH2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BeH2가 왜 공유결합 물질인지는 뭐 좀 이따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점을 찍어서 그냥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고 이런 걸 표시하려고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오비탈에 대한 오비탈에서 얘기하던 전자쌍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게 이 3단원에서 전자쌍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릴륨에서 더 넘어가 보면은 붕소 하면은 그럼 얘는 전자 3개를 이렇게 찍어주게 될 거예요. 그치? 붕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3개고요. 근데 베릴륨 때처럼 마찬가지로 저 중에 2개는 s오비탈에 같이 들어있어서 원래는 전자쌍을 이루겠지만 상관없다고. 실제로 그래서 붕소는 3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편하게 하려고 점을 저렇게 찍어 놓는 거야. 그냥 몇 번 공유결합 할 수 있게 이 얘기가 원래 하고 싶은 이제 얘기인 거죠. 붕소 다음으로 넘어가면 누굽니까? 탄소죠. 그럼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이렇게 찍어주게 될 거고 그럼 우린 이걸 보고 탄소는 4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겠구나를 편하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것도 공유할 수 있고 요것도 공유할 수 있고 요것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탄소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질소인데 우리가 요 동서남북 4개의 방향으로만 찍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질소는 5개죠.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겠어? 일단 동서남북 하나씩 찍어놓고 그럼 5개째를 어디다 찍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중 어딘가에는 찍어야 되는데 이게 찍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랑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비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전자쌍을 이뤄서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쌍을 이루게 되면 얘는 절대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는 전자가 돼요. 이미 전자가 쌍을 이뤘으니까. 전자가 2개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오비탈 거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파울리 베타 원리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치? 우리는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왜?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결국은 전자 2개가 뭉쳤어. 그럼 얘는 더 이상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둘이 정확하게 스핀 방향 반대로 돼서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있을 테니까. 그래서 얘는 더 이상 공유할 수 없는 전자. 그래서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는 비공유전자쌍을 하나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 공유결합을 앞으로 3번만 더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공유결합을 3번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뒤에 가서 얘기해 볼까요? 질소 말고. 다음 산소. 자, 산소도 마찬가지로 찍어 봅시다. 그럼 산소는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 6개요. 네,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찍어 놓고, 그쵸? 비공유전자쌍이 2개가 되겠죠. 이렇게 2개 더 찍어야 될 테니까요. 그치?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찍어가는 걸 선호해서 저렇게 그린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하나 찍어 놓고 여기다 찍어 놓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찍냐 자체가 중요하진 않고. 산소를 그릴 때 결국은 비공유전자쌍이 2개가 되도록 찍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이렇게 찍어 놓고 나면 얘도 비공유전자쌍 2개는 절대로 이제 추가 결합을 하지 않는, 그냥 저 상태로 존재하는 안정적인 전자쌍이 되는 거고요. 그럼 산소는 2번의 공유결합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루오린으로 가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고? 7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한 번만 공유결합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래서 플루오린은 3개의 비공유전자쌍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요 남은 전자 하나, 아직 공유되지 않았고 플루오린한테 남아있는 전자쌍을 이루지 않은 이 전자를 누군가한테 공유해주게 되면, 그럼 옆에 있는 그 누군가 원소, 누구 할까요? 누군가 원소가 얘한테 전자 하나를 공유를 해주게 되면, 그럼 플루오린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가장 바깥쪽 껍질을 8개를 채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얘가 몇 번 공유결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아니고, 이런 거를 눈으로 보기 쉽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쌤, 근데 베릴륨은 이미 오비탈에 2개 차 있는데 공유를 어떻게 해요? 꺼내오는 거지 뭐. 하나는 ES에서 공유를 하는 거고, 하나는 EP에서 공유를 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유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비탈의 이동을 해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오비탈 이동 때문에 뭐 에너지가 출입하고 뭐 이런 것도 존재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는 않고. 그래서 뭐 베릴륨 아까 BH2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이 수소랑 베릴륨의 공유결합해서 묶여 있는 거 2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각각의 공유된 전자쌍, 우리가 공유된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겠죠. 그 공유전자쌍을 봤을 때 하나는 ES, 하나는 뭐 E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의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비탈로 표현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표현하지는 않고. 아무튼 못하죠. 그렇죠. 실제로 공유결합에 있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형태의 공유결합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적 불안정해요. 옥텟 규칙이 만족된 공유결합에 비해서 쟤네들이 불안정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추가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공유결합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게 배위결합의 형태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공유전자쌍이랑 비공유전자쌍을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비공유전자쌍은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오비탈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전자쌍의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보면서 한 원자가 보통 몇 개, 원자과 전자가 4개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5개 이상에서 이렇게 전자쌍이 생기는 걸 우린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해. 공유하지 않을 전자거든. 그냥 그 정도의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누군가 다른 원소여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이원자 분자라고 해서 어떤 게 있어? F2, 뭐 O2 이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원자 분자의 형태에서는 F와 F가 서로 공유를 해준 그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공유전자쌍하고 비공유전자쌍은 공유된 전자쌍과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원자 자체에서 이미 쌍을 이루어버린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좀 바로 얘기를 하고 싶냐면 특징부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 과정에 뭐가 원래 있어야 되냐면요. 공유결합도 마찬가지로 이온결합 그래프처럼 똑같이 인력하고 반발력에 의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디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가의 그래프를 이야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공유결합 그래프는 이해하기 굉장히 난해한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원래 빠진 거나 다름없어. 지금 없어.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냥 아직도 설명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냥 그 정도의 내용이라서 일단은 건너뛰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온결합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차피 공유결합 그래프는 따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서서히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지금 이온결합 그래프를 어렴풋이 이해한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그래프를 억지로 집어넣지 말고 일단 이온결합 그래프만 이해한 상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공유결합 그래프는 일단 건너뛸 건데, 그러니까 문제적으로 중요도가 낮기도 하고 해서 건너뛰는 거고, 일단 그러면 공유결합의 특징, 그러니까 공유결정이라고 하는 물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금속이 있고, 그리고 그 금속의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금속결합을 하고 있는 고체 물질을 금속결정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금속결정의 특징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온결합의 특징이 뭐고, 그래서 그 이온결합을 하고 있는 고체 물질을 이온결정 이렇게 불렀었는데,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공유결합을 한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로 이루어진 고체 물질을 이야기하면 공유결합 하니까 공유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공유결합한 고체 물질은 공유결정 말고 분자결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각각의 특징 그리고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셋과 얘가 좀 일단 기본적으로 느낌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우리가 고체가 있으면, 고체라고 하는 건 입자가 굉장히 정렬된 상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고체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금속결정 얘기할 땐 어떻게 됐냐면, 양이온들이, 금속 양이온들이 딱 나열이 되어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주변의 빈 공간을 자유전자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온결정은 어떻게 그렸었냐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대놓고 밑에는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들이 차곡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그치? 그리고 공유결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자 하나에서 공유를 할 건데, 그렇게 서로 공유, 전자를 공유한 물질들끼리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그게 공유결정이 될 거거든. 그랬을 때 위 세 개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요, 고체 덩어리가 있고, 이게 지금 고체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 고체 덩어리를 이루는 입자가 대략 1몰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대충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 왜 이렇게 졸려? 팔짱을 풀어. 자, 그래서 얘를 대충 1몰이라고 두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게 위에 세 개냐면, 이 1몰들이 서로 다 저기 적혀있는 결합에 그러니까 저기 적혀있는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저 결정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금속결정이 있는데 그 금속결정 물질이 입자 1몰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입자 1몰들끼리 서로 다 금속결합을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결정은요, 이온결정 입자 1몰로 이루어진 게 있으면 그 1몰 안에 들어있는 이 이온들끼리 서로 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요가 되는 거고,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결정도 마찬가지로 이 공유결정 입자 1몰짜리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 전부 서로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는 그렇게 가는데, 분자결정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게,
우리가 분자 결정 물질 고체 덩어리 입자 1몰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입자들은 서로 공유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입자들은 서로 뭐 어떤 힘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좀 다루게 될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공유 결정이든 분자 결정이든 전부 다 이 공유 결합과 관련된 결정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을 하지 않는데 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그 입자 1몰은 서로 분자 간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 입자 하나 안에가 그 입자 내부를 보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꼬일까? 숨이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입자들이 쭉 있어. 지금 얘가 분자 결정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입자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요, 요 입자와 요 입자 사이의 힘이, 그리고 요 입자와 요 입자 사이의 요 결합이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이 아닌, 즉 화학 결합이 아닌 다른 힘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럼 공유 결합은 어디 있냐면 이 입자 안에를 보면 요 입자 안에서 여러 개의 원자가 같이 공유 결합해서 기본적으로 분자를 먼저 이루는 게 우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입자가 분자가 되는 건데 그 분자 안에서가 공유 결합이 존재하는 거고요. 분자랑 분자는 공유 결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분자 결정의 특징이고 이게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분자의 개념입니다. 원래 분자의 개념이 뭐게? 여러분 분자가 뭐예요? 몇 시에? 안 졸려고 몸을 흔들고 있었던 거야? 자, 분자가 뭐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맞아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건 맞는데 사실 분자의 정의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분자를 좀 쉽게 찾으려고 공유결합한 애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왜냐면 공유결정을 이루는 물질들은 공유결합을 했지만 분자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부르는 애들은 원래 분자의 정의가 분자 결정을 이루는 애들이 분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 세 개처럼 결합하지 않고 이렇게 분자 결정을 이루는 애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 분자를 이루는 애들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유결합이 꼭 필수 조건입니다. 꼭 공유결합을 해야만 해. 그리고 그 공유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자, 즉 분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요, 요 분자가 다른 분자랑 사이에서 추가적인 화학결합을 하지 않고 그냥 저 H2O 두 분자 사이에 인력으로 그냥 붙어있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게 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정 안에서 우리가 입자 구분이 정확하게 가능할 경우에 분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온 결정 얘기하면서 뭐 했었어? 이거 그대로 이온 결정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자, 이온 결정 물질은 어때요? 요 양이온은 어떤 음이온과 결합한 겁니까? 얘랑도 결합한 거죠. 얘랑도 결합한 거거든? 얘랑도 결합한 거고 밑에 음이온이랑도 결합한 거고 이걸 입체로 가지고 나오면 어때요? 앞에 있는 음이온, 뒤에 있는 음이온까지 결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정확하게 얘가 NaCl이라고 하면 이게 NaCl이에요, 이게 NaCl이에요, 이게 NaCl이에요, 이게 NaCl이에요? 모릅니다.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치? 그런 게 기본적인 이온 결정의 특징이야. 근데 그건 금속 결정이나 공유 결정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립이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분자는 이게 H2O잖아 라고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구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H2O하고 H2O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아닌 다른 힘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딱 결합한 그 H2O 입자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분자의 개념입니다.
에어컨을 빡세게 좀 틀면 안 좋나?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 선생님 저 안 조는데요. 억울합니다 하면 어차피 근데 조는 것과 물론 안 졸면 제일 좋고 안 조는 것만 해도 일단 좋은데 조는 것과 잠의 문턱까지 가서 어차피 들리긴 들리는데 큰 소용 없는 것과 그들은 뭐 어차피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자, 아무튼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은 다시 그러니까 사용하는 걸로만 좀 다시 초점을 맞춰보면요. 분자는 일단 공유결합을 하되 그 공유결합한 물질 중에서 고체 상태일 때 입자하고 입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결국 입자 내부, 즉 분자 내부에만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요. 분자와 분자끼리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분자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용할 때는 그냥 공유결정하고 분자결정만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고 아무튼 공유결합했으면 둘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공유결정 물질을 외워버리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분자결정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공유결합했으면 우리가 다 분자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쪽이 훨씬 많고 공유결정을 이루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쟤를 예외로 두고 좀 외워주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빨리 해보면 공유결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탄소동소체라고 다뤘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루지 않나? 1학년 때 신소재,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뭐 흑연, 뭐 다이아몬드,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동소체라는 뜻이 뭐냐면 탄소라고 하는 하나의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 탄소 동소체. 방금 나열했던 자 그래핀, 흑연, 다이아몬드, 탄소 나노튜브까지는 일단 빼도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뭐게? 우리가 원소, 얘네들의 기호, 얘네들의 화학 기호를 적으라 그러면 뭐라고 적을 거야? 끝입니다. C.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연을 표현할 때도 다이아몬드를 표현할 때도 그래핀을 표현할 때도 그냥 탄소라고 표현해요. 왜냐면 실제로 흑연이든 다이아몬드든 그래핀이든 몇 개 탄소를 하나의 흑연, 하나의 다이아몬드, 하나의 그래핀으로 구분해 줄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거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영어 배울 때 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막 S 붙이고 안 붙이고 이런 거. is를 써야 되고 are를 써야 되고 이런 거. 그게 그대로 작용되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해서 흑연, 다이아몬드, 그래핀은 결국 탄소가 10개만 뭉쳐서 결합해 있어도 결국은 그냥 C라고 적을 거고요. 탄소가 100개가 뭉쳐서 결합해도 그냥 C라고 적어야 됩니다. 왜? 그 탄소가 10개 있으면 그 10개끼리 전부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끼리 전부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구분한다기보다는 그냥 탄소 원자 몇 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탄소 동소체들은 공유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보면요. 탄소 하나가 몇 개의 탄소랑 공유결합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탄소가 원래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어? 그쵸? 우리 아까 루이스 전자님식 찍어봤을 때 탄소는 4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탄소와 탄소가 4번씩 공유결합을 해서 형성되어 있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탄소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탄소가 이렇게 4개의 탄소랑 공유결합을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탄소가 마찬가지로 또 뭐야? 여기에도 탄소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 탄소도 또 여기서 4개의 탄소가 공유결합을 해. 여기 있는 탄소도 4개랑 공유결합을 해. 이러면서 탄소가 서로 쭉 얽히고 얽혀서 결합되어 있는 게 다이아몬드거든요. 혹시 흑연은 몇 개인가 아시는 분? 3개. 맞아요. 흑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탄소가 또 똑같이 여기서 하나 요거 결합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둘 해서 2개 또 결합을 추가로 하고요. 여기에 흑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결합 하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말고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또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 탄소가 3개씩 결합을 하고요. 근데 얘는 이런 방식으로 결합하니까 어떻게 돼? 얇게 펴지겠지. 원래 그 한 장이 뭐야? 그래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장 얇게 펴진 요렇게 연결된 세 번씩 공유결합하면서 연결된 게 여러 장 겹쳐 있으면 그게 흑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장 겹쳐 있으면 이거랑 요 사이에도 공유결합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흑연은 그래핀 여러 장이긴 한데요. 그래핀하고 그래핀 사이에 공유결합이 없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대한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흑연이든 다이아몬드든 그래핀이든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동소체, 즉 탄소끼리 서로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도 얘는 좀 익숙하니까. 그런데 얘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그냥 화학식으로 먼저 적을게요. SiO2.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공유결정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공유결정의 다른 이름은 원자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들었었을 때 어땠냐면 공유결정의 다른 이름이 원자결정이야? 그럼 탄소동소체가 공유결정인 게 너무 잘 이해가 되죠. 하나의 원자로만 쭉 되어 있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탄소동소체가 원자결정, 즉 공유결정인 건 잘 이해가 됐었는데, 근데 문제가 SiO2는 하나의 원자로 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따로 봐줘야 될 애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SiO2보단 어떤 걸 조금 더 많이 쓰냐면 실제로 얘가 사용되는 이름, 이 SiO2로 이루어져 있는 순수한 SiO2 덩어리가 두 개가 있어요. 뭐게? 일단 지구과학 하신 분들은 아실 만한 물질. 예, 맞아요. 영명 크리스탈. 석영이죠. 그리고 SiO2로 순수한 SiO2 덩어리가 석영 말고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석영을 이용해서 만드는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얼굴에 올려놨고요. 그쵸, 유리. 실제로 유리랑 석영은 둘 다 SiO2 덩어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SiO2 덩어리가 왜 어떻게 했을 땐 석영이고 어떻게 했을 때 유리인지는 궁금하시면 화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둘 다 SiO2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좀 특이한 게 아까 H2O 때 잠깐 다시 그려보면 H2O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게 분자 하나면 다른 H2O 분자 하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이가 무언가 결합으로 연결은 돼 있어요. 우리가 요 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지난주에 결합 다룰 때 뭐였어?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 세 개만 화학결합이고 이거 빼고는 결합이란 이름이 붙어 있어도 다 화학결합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학결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 입자랑 요 입자가 별개의 입자로 구분이 되는 건데, SiO2는 여기 Si가 있으면 얘가 O2랑 O랑 O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O가 옆에 다른 Si랑 또 결합을 추가적으로 하는, 실제로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이 되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온 결합처럼 결국은 총 개수는 Si랑 O가 1대2의 비가 되긴 해야 될 거거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개 Si랑 O가 그냥 서로 공유 결합을 쭉 하면서 엄청 크게 넓게 그냥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하고 아까 우리 잠깐 설명했던 뭐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걸 섞어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연처럼 여기 이렇게 탄소가 하나 있으면 그 탄소, 흑연이니까 세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있으면 여기 탄소가 또 다른 탄소들이랑 또 공유결합하고 하면서 공유결합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건데 여기가 탄소, 여기도 탄소인 게 아니라 SiO2면 여기는 Si, 여기는 O 이런 식으로 그냥 원자가 여러 개가 된 것 뿐이지 탄소동소체 때랑 똑같습니다. 서로 계속 공유결합을 연결된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면서 이런 공유결정이 되는데, 자, 그래서 공유결정하고 분자결정을 나누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뭘 좀 다루고 가야 되냐면 두 가지, 전기전도성하고 결합의 세기를 다루고 갈 겁니다. 일단 결합의 세기보다 여기가 이제 할 얘기가 더 많으니까 전기전도성을 먼저 빠르게 다뤄보면요. 이제 전기전도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전기전성을 정리를 해보면 아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전기전도성. 우리가 저기서 다룬 공유 결정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금속 결정이 있고 이온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결정 아니고 공유 결정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분자 결정 이렇게 놓고 그리고 전기전도성을 얘기할 땐 당연히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고체 상태일 때인데 이때가 이제 결정 그 자체일 때고요. 요 물질들을 열을 가해서 녹였을 때 그럼 상태가 뭐가 돼? 액체가 되겠죠. 그리고 기체일 때는 안 봐요. 어차피 기체에다 우리가 전류를 흘려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거랑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기체일 때 대신에 뭘 보냐면 수용액일 때. 자, 이건 이따 표현도 바꿀 건데 아무튼 하나씩 해보면 일단 고체일 때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고체일 때 금속 결정 물질은 전류가 흐르게 안 흐르게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있어요 하고 지나가지 말고 왜 있는지. 왜 있어요? 그치. 결국은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머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 과학을 화학만 하면은 뭐 얼추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과학 전체적으로 꼭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흐르는 건 전자예요. 근데 실제로 전자도 흐른다라기보다는 원래 뭐만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결국 마이너스 극이 전자를 잃고 플러스 극이 전자를 얻을 수만 있으면 그냥 전류는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 전원 혹은 전원장치 혹은 뭐 배터리 이런 거에서 그 배터리나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를 버릴 수만 있고 그리고 플러스 극 쪽에서 전자를 얻을 수만 있으면 무조건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전자를 버리고 얻는 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만 하면 전류는 흘러요. 그게 우리가 전기전도성이 있다가 되는 건데 금속은 너무 쉽겠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속은 그 바탕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자유전자가 있고 그럼 그 자유전자들이 결국은 얻고 잃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요 바탕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전자수가 원래보다 늘어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또 자유로운 전자 중에 하나가 어디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금속 자체가 가진 전하의 총량이 변하지 않고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온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습니다. 이온 결정은 없어. 왜 없냐면 이온 결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들끼리 전기전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밖에서 전자를 하나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선 그래. 이미 있는 양이온들이 전자를 잃은 상태잖아. 그럼 우리가 거기다 전자를 집어넣으면 양이온이 전자 좀 먹어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 양이온이 전자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를 방출하고 결정을 형성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결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강하지 굳이 그 전자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아. 원래 양이온은 전자를 먹고 싶어 하는 애야? 아니야. 원래 금속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애라서 양이온이 된 거잖아.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굳이 이게 전기전도성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공유결정이나 분자결정, 즉 공유결합 쪽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아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히려 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는 게 맞고요. 금속만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게 제일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액체로 넘어와 봅시다. 그럼 액체가 되면 얘네들의 특징이 이제 뭐가 되냐면 서로 어느 정도 결합이 끊어져서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그걸 기체라고 부르지만 완전히까지는 아니고 군데군데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 이게 액체일 텐데 여전히 금속 결정은 액체일 때도 전기전도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용융액 이렇게 부르죠.
열을 가해서 녹인 겁니다. 말 그대로 끓여서 녹인 거예요. 그래서 액체로 금속을 이제 액체로 바꿔놓게 되면 뭐 그래도 여전히 자유전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렇죠? 자유전자는 여전히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온. 근데 실제로 좀 특이한 점이 금속은 액체가 되면 정유동성이 약해집니다. 오히려 고체일 때가 더 정유동성이 강해요. 이유는 지난번에 금속 결정에 대한 설명과 결국은 이어지는 거야. 금속 결합이 뭐였어? 서로 뭉쳐서 빈 공간을 넓게 만들어두고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든 거죠. 그럼 액체가 되면서 오히려 그 공간이 그렇게 넓게 막 형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정도가 오히려 약해집니다. 액체가 되면. 그러니까 이온들이 좀 비교적 자유롭게 풀려나면서, 금속 양이온들이 자유롭게 풀려나면서 전자가 비교적 덜 자유롭게 돼요. 액체 상태가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좀 딥한 내용입니다. 몰라도 되는 내용. 둘 중에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지는 몰라도 되는 내용. 그냥 둘 다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온 결정은 어때요? 액체 상태가 되면 그렇죠, 정유전성 생기죠. 요거는 왜 그래? 이제 서로 음이온하고 양이온 간에 서로 결합이 어느 정도 풀려났잖아. 그럼 이제는 어떤 게 생겼어? 플러스 극에 가서 전자를 뱉어줄 음이온이 생깁니다. 왜? 다른 양이온들이랑 어느 정도 다 결합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지. 반대쪽 플러스 쪽에서도 플러스 쪽에서 뱉어주는 거 이미 얘기했구나. 그럼 마이너스 쪽에서도,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를 얻어줄 양이온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면서. 그래서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우리 이 4단원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고체 물질의 전기 분해라는 것도 가능해지죠.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용융해서 녹여놓게 되면은 거기다가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전기 분해가 가능해집니다. 그거 3단원 내용이구나. 전기 분해 같은 게 가능해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온 결합 물질을 녹인 다음에 전극을 꽂으면요,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단순히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이온은 플러스 극에 가서 전자를 뱉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온이 아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기체 같은 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이온 쪽은 금속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극에 가서 전자를 얻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금속으로 되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극 쪽, 아니죠, 마이너스 극 쪽은 금속으로 도금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금속 원소들이 가서 전자를 얻으니까.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 공유결정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은 여전히 없습니다. 분자일 때도 여전히 없어요.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한데, 공유결합이 전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결합이라서 그래. 왜냐면 서로 내 거 하나, 네 거 하나 이렇게 공유를 해놓은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합 중에서 가장 전자가 자유로울 수 없는 형태의 결합이 공유결합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하고 서로 사이에 같이 공유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약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결국 공유되어 있는 전자는 뭐야? 두 명의 허락을 다 받아야 이 전자를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거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예외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예외? 공유결합 물질 중에 전기전도성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공유결정 중에. 그치? 분자결정 쪽은 아니고 공유결정 쪽에만 있는 예외인데 흑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신소재까지 넘어가면요, 그래핀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탄소 나노튜브도 전류가 흐르긴 하는데 그런 신소재는 일단 빼고 기본적인 동소체로 얘기를 하면 흑연입니다. 요게 이제 흑연이 갖게 되는 특징인데, 흑연이 아까 요렇게 탄소가 결합을 하고 나면 요게 쭉 연결돼서 판을 길게 형성하고 그 밑에 판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판하고 아래 판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 사이는 완전히 공유결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아예 아주 결합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뭐 0.5 공유결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얼추 대충 이제 얼레벌레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 위에 층하고 아래 층이. 그러면서 요 사이는 전자가 거의 없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층과 층 사이가 전자가 굉장히 비어있는 공간이 돼.
왜냐면 위에 공유결합을 하느라 여기 다 묶여 있고, 그러니까 판 안에 전자가 다 묶여 있고요. 판과 판 사이는 전자가 별로 없는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공간으로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돼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게 흑연의 특징이에요. 그냥 흑연이 너무나 특이한 것뿐이야, 사실. 원래는 공유결합했으면 전자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흑연은 가능. 고체 흑연 가능. 액체 흑연도 원래 가능은 한데, 이게 액체 흑연은 사실 불가능하고 가능하고가 좀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물어볼 일 없어요. 애초에 흑연을 녹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온도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흑연은 공유 결정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 흑연이 예외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수용액으로 가봅시다. 자,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은 어떻게 돼요? 금속 물질은 수용액이 되질 않습니다. 물에 안 녹아요. 그치? 우리가 금속을 물에다 넣고 아무리 휘저어봤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은 녹지 않기 때문에 아예 수용액에서의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 정유성이 있죠. 사실 이온 결정이 가장 이온들이 자유로워질 때가 언제냐면 물에 녹였을 때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열을 가해서 녹였을 때보다 물에 녹였을 때 훨씬 자유로워요. 각각의 이온들이. 그래서 이때가 전기 전도성이 더 강하고요. 자, 공유결정도 물에 안 녹습니다. 공유결정 물에 녹으면 큰일 나요. 당장에 우리 비 오면 유리부터가 사라져요. 그렇죠? 네, 없으니까 안 돼. 물에 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에 안 녹고요. 그래서 빼고. 그 다음에 분자결정은 물에 잘 녹는 것과 물에 안 녹는 것이 있지만 일단 물에 잘 녹는 애들 기준으로 수용액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가 기본이 돼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설탕이거든. 우리 분자결정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설탕이나 포도당인데, 설탕의 경우에는 물에 녹여놨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포도당은 어느 정도 전류가 미약하게 흐를 수 있게 되긴 해.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관련 전공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없다라고 우린 봅니다.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 예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표현을 좀 잡고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게? 이런 애들을 딱 총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지 않나? 전해질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해질. 전해질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물은 전류가 흐르게 안 흐르게? 일단 화원까지의 내용으로 따졌을 때는 안 흐른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물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아까 H2O잖아요. H2O는 뭐라고? 분자 결정. 그러니까 분자로 된 물질이에요. 그리고 분자 물질은 고체든 액체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여기 좀 특이한 점인데, 우리가 근데 손이 젖은 상태로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코드, 전선 이런 거 만지지 말고, 그 콘센트 이런 데 만지지 말고, 전류 흐르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 그거는 이유가 보통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원래 주름이 되게 많다 보니까, 잔주름이 진짜 많잖아. 예를 들면 지문 같은 거, 손가락에만 해도. 그래서 이런 주름이 많아서 저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다 물이 묻게 되면 이 빈대가 채워지면서 저항이 엄청나게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지. 저항이 너무 크게 작아지니까. 왜냐면 보통 우리 저런 게 막 볼트가 엄청 높잖아. 볼트가 굉장히 높을 경우에 감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물에 젖은 손으로 만지는 게 위험한 게 요런 이유라던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 주변의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상태의 물이냐면 전해질이 녹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원래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화원까지 공부한 여러분이 딱 요 내용까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결론이 이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요거예요. 실제로 물은 전류가 흐른다. 사실은 흐를 수밖에 없어. 아주 미약하게는 흐를 수밖에 없어. 아주 순수한 물도 전류가 미약하게 흐를 수밖에 없거든.
요 얘기를 하려면 4단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4단원을 배우기 전까지 3단원까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물은 원래 전류는 안 흘러. 근데 그 물의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어. 물에 녹였을 때. 그걸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전해질은 특징이 뭐냐면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는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만들어지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정 물질은 전부 전해질이에요. 수용액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자 결정 물질 중에도 전해질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게? 자, 분자 결정 물질 중에 전해질인 거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는 뭘 거냐면 분자 결정이야. 즉 공유결합을 한 분자일 거거든. 근데 분자인데 물에 녹였더니 뭐가 되면 전해질이겠어? 분명히 공유결합한 물질이었는데 물에 녹였더니 이온이 돼. HCl. 그치. 우리는 그런 물질을 산이라고 부르죠.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내용을 좀 끌고 오는 거긴 한데요. 사실 뒤에 내용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고일 거 끌고 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자, 산하고 염기 때를 기억해 보면요. 산성물질의 특징, 산의 특징은 뭐예요? 수소와 누군가가 결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누군가는 보통 어떻게 돼요? 얘 이온화 됐을 때 H 플러스랑 음이온으로 나눠줘야 돼. 근데 음이온으로 나눠지려면 얘는 금속이겠어? 비금속이겠어? 비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랑 비금속이 결합한 상태가 되는 게 산성이 돼요. 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수소랑 비금속이 결합했는데 그럼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잖아. 그럼 비금속 비금속이잖아. 이거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이 산성 물질들, 그러니까 산에 해당되는 물질들은 공유결합 물질들입니다. 근데 물에 녹으면 뭘 내놔? H 플러스를 만들어요.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이 분자 물질이지만 분자 결정이지만 전해질이 되는 애들입니다. 선생님 그럼 염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염기도 전해질이긴 한데 염기는 애초에 이온 결합이에요. 우리 염기는 어떻게 돼? OH 어쩌고 OH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얘는 이온화 됐을 때 OH-랑 양이온이 만들어질 거잖아.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얘는 결국 뭔 소리야? 금속 원자였어야 되는 금속 원소였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금속이랑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원래부터 무슨 결합? 원래부터 이온 결합. 그래서 어차피 염기는 대부분 이온 결합이고 산은 대부분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여기 예외로 갖다 놓을 만한 건 산. 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공유 결합 염기 물질이 있을 겁니다. 뭐예요? 공유 결합한 염기. 뭐가 있죠? 제일 간단한 게 있고요. 엄청나게 복잡한 게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한 건 맞추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쪽. NH3. 암모니아. 우리가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게 되면 물과 만나서 NH4 플러스랑 OH-로 나뉘면서 염기성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NH3가 염기가 되는데 그래서 염기 중에서는 얘 정도가 전해질이 되는 예외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정도까지만 외워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럼 엄청나게 복잡한 쪽도 그냥 얘기를 해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쪽은 뭐냐? 우리가 좀 복잡한 고분자 물질 중에서 어느 정도 복잡한 고분자 물질 중에서 산성하고 염기성을 동시에 띠는 물질이 있어요. 네. 한쪽에는 카복식이 COH가 달려 있고요. 한쪽에는 NH2 아미노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복식이하고 아미노기 사이에 탈수 축합을 하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걸 형성해요.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지. 그래서 뭐 기억 안 나면 일단 기억 안 해도 돼요. 4단은 어차피 간단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전기전도성은 사실 이게 이 정도까지 깊게 다루는 건 원래 하투에서긴 한데요. 화원도 이 문제 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한번 아예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될 만한 내용. 예외도 딱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는 내용들이 될 거고요.
됐고, 어차피 공유결합을 다 끝내기에는 남은 시간상 어려우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다른 예외를 하나 더 다뤄볼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그러니까 즉 이온 결정 중에서 전해질이 아닌, 즉 비전해질인 게 있어요. 아는 사람. 요걸 좀 좀 떠오를 만하게 부연 설명을 해보면, 자, 이온 결정 물질은 왜 전해질이냐면, 이온 결정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그리고 물에 잘 녹아서 물에 녹으면 다 뭐가 되고 이온으로 나뉘거든. 그러니까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나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다 전해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물에 녹으면 전부 다 이온이 되어야만 해. 이쪽은 이온 결정에서 무조건 맞는 말이거든. 근데 대신 앞에 물에 아예 안 녹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약간 물에 안 녹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녹으면 이온이 돼서 전해질이 될 텐데 물에 아예 안 녹을 수도 있잖아. 그런 이온 결정들이 좀 있죠. 이온 결합 물질들. 사실 요거는 지금 여러분은 별 필요가 없긴 해요. 보통 이 문제를 내는 학교는 광문 아니면 명문입니다. 그냥 지극히 내신틱한 문제. 산화철도 물에 안 녹는 거 맞죠?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애들? 앙금, 침전염이라고 불렀던 애들. 우리 중학교 때 앙금 다루지 않나? 그 앙금으로 다뤘던 애들이 다 비전해질입니다. 걔네가 왜 앙금이었어? 물에 안 녹아서 앙금이었어요. 걔들이 원래 침전염, 앙금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유가 물에 안 녹아서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전해질이 될 수 없는 거지. 물에 녹질 않으니까. 걔네들 다 이온 결정 물질이거든요. 요거는 근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대부분 정말 지극히 내신틱한 걸 내고 싶어하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광명하고 광부 뭐 소아는 솔직히 모르겠긴 한데 아마 안 하겠지 싶은데 요새 학교는 안 할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가르치는 학교가 있으니까 잠깐 다뤄본 거고, 일단 이 정도 하고 나면 전기전도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여기다가 딱 결합의 세기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되겠다. 나 얼른 갔다 올래. 그냥 얘기하고 있을게. 자, 결합의 세기는 이제 결국엔 그 결합이 얼만큼 강하냐 약하냐의 척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결합의 세기 자체만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보편적으로 금속 결합하고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 중에 뭐가 제일 세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쵸? 보편적으로 공유 결합이 제일 셀 것 같아요. 제일 약할 만한 건 누구예요? 네, 금속 결합이 제일 약해 보이죠? 얼추 그 정도면 됩니다. 사실 이온 결합이 좀 되게 특이한 애인데, 이온 결합은 그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사실 이온 결합은 엄청 센 건 공유, 금속 다 이길 정도로 엄청 센 이온 결합도 있고요. 반대로 이온 결합 중에 약한 놈은 그냥 공유고 뭐고 다 제일 약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사실은 세기를 얘기하기가 가장 어려운 물질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값을 냈을 때 이온 결합이 딱 중간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온 결합은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온 결합을 중간에 둔 상태로 가장 강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속 결합 정도가 될 거고, 가장 약한 게 공유 결합 정도가 될 거고, 가장 약한 게 금속 결합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화학 결합의 세기라고 하는 건 아까 이온 결합 얘기한 것처럼 원래 물질마다 너무 달라서 그냥 결합의 세기가 누가 더 크냐 작냐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자, 우리가 결합의 세기를 뭘로 확인하면 가장 좋냐면, 결합의 세기를 확인하는 방식은 끓는 점을 확인했을 때 가장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끓는 점을 확인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끓는 점 대신에 녹는 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녹는 점이든 끓는 점이든 상관없거든.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으로 비교를 하면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을수록 결합이 강한 거야. 왜? 결합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높은 온도, 우리가 열을 많이 가해줘야 결합이 끊어지는 거지. 반대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결합이 그만큼 약하니까 열을 조금만 가해줘도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을 비교했을 때가 가장 쉬운데, 그러면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세게? 응? 그쵸? 그래도 공유가 제일 세요. 액체 다이아몬드 본 적 있는 사람? 그쵸? 그래서 공유가 제일 셉니다. 공유는 결합의 특징상도 열을 가해서 쉽게 끊을 수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이온 금속순이면 충분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온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나 책마다 이온 결합의 위치는 좀 바뀌어요. 설탕은 끓는 점 맞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쵸. 아, 설탕은 아예 다른 얘기긴 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설탕은 다른 얘기냐? 설탕은 공유 결정이게 분자 결정이게? 분자 결정이고 분자 결정에 끓는 점은 제일 낫습니다. 왜? 자, 이 셋은 자, 고체 공유 결합 물질. 우리가 그걸 공유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은 액체가 되려면 각각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을 끊어야만 액체가 되거든요. 근데 분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 자, 분자 결정은 뭐야? 분자랑 분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분자 안에서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자랑 분자를 묶어주고 있는 힘이 공유 결합이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공유 결합이 끊어지지 않아도 액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분자랑 분자 사이를 엮고 있는 힘만 끊어지면 돼요. 그래서 화학 결합이 끊어져야 액체가 되는 이 셋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분자는. 왜? 분자는 분자 간의 힘이 끊어지면, 분자 간의 힘이 약해지거나 분자 간의 힘이 끊어지면, 분자 간의 결합력 이런 게 끊어지면 그때 액체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랑 다르게 화학 결합이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뉘는 게, 분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게 있냐면요, 극성 분자에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에 끓는 점보다 높아요. 자, 여기서 요런 이야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근데 분자량은 분자한테만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럼 빼고 화학식량이 비슷할 때로 둘까요? 네. 화학식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온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걔는,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할 때도 엄청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애초에 그냥 한 플러스 3가 마이너스 3가 이렇게 결합해버리면 끓는 점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될 수는 있지만, 나머지들은 화학식량이 비슷한 공유 결정, 금속 결정, 분자 결정,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각각의 분자 결정, 얘네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조 순서대로 정확하게 딱 끓는 점, 녹는 점이 배치가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화학식량 차이가 크잖아?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제일 꼴찌인 게 누구야? 무극성 쪽이잖아요. 자, 무극성 분자가 화학식량이 엄청 크면 이온 결정 화학식량 작은 것보다 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높을 수는 있어요. 요 화학식량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이 끓는 점, 녹는 점, 혹은 결합의 세기는.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됐고,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해야 될 주제는 극성, 무극성, 그리고 분자 간의 힘, 화학식량,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해봅시다. 아마 오늘 딱 전기음성도랑 저 얘기까지 하고 끝내면 되겠다. 쌍극자 모멘트.
이제 공유결합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얘기가 아이고 금은 왜 또 나와? 전기음성도입니다. 자, 전기음성도는 일단 이름 표현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서 해석해도 돼요. 보이는 대로 해석해 볼까요? 전기적으로 음성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음성인 정도인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정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딱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음성이 되려는 정도를 얘기하고요. 화학에서 전기적으로 음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전자를 얻으려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전기음성도는 우리가 이 전자를 얻으려는 정도, 다시 여기다 적어볼게요. 얻으려는 정도를 얘를 이온 결합에서 얘기하고 싶으면 보통 전자친화도라는 표현 쪽을 좀 더 많이 씁니다만 전자친화도는 지금 우리가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화원에서 아예 다루지 않아요. 교과정에서 빠졌고 해서 일단 얘는 무시하고, 그리고 주로 공유결합에서 쓰는 표현이 전기음성도 있거든. 여기 좀 특이한 점인데 공유결합은 어차피 둘 다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왜 전자를 얻으려는 정도라는 개념이 추가로 존재하는 걸까요?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이 왜 따로 추가로 존재하는 걸까요? 되게 단순한데, 예를 들어 수소랑 플루오린이 공유결합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수소의 경우에 루이스 전자잠식을 찍어보면 여기 전자가 하나가 될 거고요. 플루오린의 경우에 루이스 전자잠식을 찍어보면 7개를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래서 수소랑 플루오린은 공유결합을 할 거예요. 얘는 플루오린은 여기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3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거 남은 하나의 전자로 이 수소랑 공유를 해서 공유전자쌍이 이쪽에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딱 정 가운데서 이 공유전자쌍이 형성이 될까요? 네, 아닐 거거든. 왜 아닐까? 당장에 이미 우리가 3단원 이전까지 다뤘던,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해석해도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수소랑 플루오린은. 그쵸, 유액전자량 차이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전자한테,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 이 전자한테 얼만큼의 핵전하량이 도달하는가의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액전하량 차이, 근데 사실 단순히 유액전하량만으로 해결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유액전하량처럼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전자쌍이 정확하게 정 가운데 있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잡아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전기음성도입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간단하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 이게 이제 전기음성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유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그러면 강하면 강할수록 전자쌍을 세게 잡아당기는 거고, 전기음성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전자쌍을 뺏기게 되겠죠. 이게 전기음성도의 기본 개념인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전기음성도는 결국은 상대 비교의 문제거든. 그렇잖아.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얘기하기 편하게 척도를 잡아서 플루오린이 제일 세거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를 통틀어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강한 게 플루오린이에요. 플루오린은 그 누구한테도 전자를 뺏길 일이 없습니다.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정도가 가장 강해서. 왠지 이미 얘기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뭐 비금속성이 제일 크죠, 플루오린이. 그렇잖아. 그렇다 보니까 플루오린이 가장 전기음성도가 큰데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를 가장 큰 값 4.0으로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 플루오린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를 띄는가를 이제 숫자로 잡아두게 됩니다. 플루오린을 4.0 잡아두고 얘랑 비교해서 잡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기율표 기준으로 했을 때 플루오린이 4.0이면요.
플로린 옆에 산소. 얘 몇이게? 3.5, 그치? 재원이 외우고 있었잖아. 질소. 3.0, 질소 3.0. 탄소 2.5, 2.5. 붕소 2.0. 2.0. 요렇게 잡아두게 돼요. 베릴륨 1.5. 야, 이거 그대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염소 3.0, 3.0. 오. 그 다음에 뭐냐 여기 황이죠. 황 2.5, 2.6, 외우고 있지 않았어? 2.5 아니에요. 2.5. 인 2.0? 2.1. 맞아요. 여기부터 이제 좀 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편해지는 건 맞는데 안 외운다고 못 풀 문제가 나오진 않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전기음성도예요. 얼추 인까지만 내가 하고 지나간 게 인부터가 좀 예외가 되니까 여기까지는 예외가 없잖아. 뭐예요? 옆으로 갈 때 0.5씩 줄어들고 아래로 갈 때 1.0이 줄어드는 형태. 보통은 이 정도로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기출 문제만 봐도 막 인이 2.1인 걸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얘보다 중요한 건 수소예요. 아이고, 수소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수소가 몇이지? 응? 그치, 2.1. 수소는 외워두는 게 낫습니다. 수소의 전기음성도 같은 경우 외워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수소가 이제 중간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베릴륨하고 수소의 결합이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인 이유가 돼. 요거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사실 이게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잖아. 근데 보통 보면요. 리튬이나 베릴륨 같은 게 플루오린이랑 결합을 해봐. 그럼 플루오린은 4.0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베릴륨은 1.5로만 잡아당기고 있거든. 그럼 플루오린 쪽이 훨씬 세지. 그러니까 베릴륨이 전자를 아예 뺏겨서 플루오린한테 뺏겨버립니다. 그럼 플루오린이 뭐가 돼? 음이온이 돼버려요. 그리고 베릴륨은 양이온이 돼버리는 거지. 결국 이온 결합도 전기음성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 둘 사이의 전자가 이쪽의 전기음성도가 워낙 크니까 절로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반대쪽이 양이온이 되고 완전히 뺏어간 쪽이 음이온이 되는 형태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릴륨하고 수소는 어때? 얼마 차이 안 나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게 돼요. 완전히 뺏어갈 수가 없어, 수소가. 수소가 전자를 완전히 뺏어갈 수가 없어서 공유결합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전기음성도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좀 더 딥한 내용을 잠깐만 해보면 실제로는 이 숫자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재밌는 점인데 그 화학 전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알기는 어려울 거야. 화학 전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화투 이상의 내용이니까. 근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화학 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꽂아놓고 전원을 따로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극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어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게 만들면 전지처럼 작동하는 게 화학 전지예요. 뭐해? 뭐지? 네. 시간이 다 된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게 화학 전지거든? 근데 그 화학 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재밌는 점인데요. 한쪽에다 베릴륨을 꽂고 한쪽에다 플루오린을 꽂으면 얻어지는 그 이온의 그 화학 전지의 전압이 정확하게 두 전기음성도 차이만큼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저 숫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개념은 공유결합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숫자가 아무렇게나 그냥 플루오린 4.0 잡아놓고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화학전지에서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일단 그거는 그냥 알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은 내용 정도고요. 알 필요 전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전기음성도는 그냥 어떤 원자가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인 건데 그걸 이제 수치로 플루오린 제일 큰 애를 4.0 해놓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다. 선생님 18쪽은요. 18쪽은 없습니다.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란 개념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가 없어. 18쪽은. 그냥 크고 작고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요. 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전기음성도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뭐냐. 결국은 둘이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어.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로린은 4.0의 전기 성도를 갖고 있고 수소는 2.1의 전기 성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전자쌍은 어디로? 그치, 플로린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게 됩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플로린 쪽으로 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전하의 치우침 현상이거든요.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된 거거든. 그리고 그럼 전하의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쵸? 이쪽은 원래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원래 얘가 가져야 되는 전자보다도 더 적게 가진 거고 얘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적은 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얘는 얘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많은 전자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가져야 될 전자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상태가 돼버린 거냐면 일종의 이온 결합처럼 된 거야. 근데 이온 결합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려면 이 전자가 조금 더 플로린 쪽까지 가야 그게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유 결합은 적당히 뺏긴 거, 이온 결합은 아예 뺏긴 거, 이 정도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게 지금 딱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전하가 치우쳤어. 그래서 전하의 불균형이 생겼어.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물리하시는 분들은 알지 않을까 싶어서. 전하의 량의 차이가 전위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전위 차가 결국 전압인 거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어렵고 불편하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단순하게 그걸 뭐라고 우린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화살표의 형태로 표현하고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쌍극자 모멘트는 방금 얘기한 전하에 치우치는 정도를 그냥 눈으로 보이게 시각화한 거예요. 화살표의 형태로.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방향까지 표시할 수 있는 시각화해 두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벡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쌍극자 모멘트가 가장 대표적인 화학 그리고 과학에서 사용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벡터가 뭔지 모르는데요. 모르겠으면 벡터라는 표현을 무시하세요. 그냥. 네. 그냥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전자가 치우친 방향 쪽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게 쌍극자 모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하면 되겠어? 상대적으로 전기음 성도가 약한 쪽에서 전기음 성도가 큰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길이도 의미가 있는데 화살표 길이가 뜻하는 바는 뭐냐? 요 차이만큼의 화살표 길이를 원래는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4.0이고 얘가 2.1이면은 정확하게 1.9만큼의 화살표 크기만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이건 1.9만큼이야 이렇게 파악할 건 아니니까 얼추 요 크기가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결국엔 둘의 전기음 성도 차이만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방향은 전기음 성도가 작은 데에서 전기음 성도가 큰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형성되는 걸 보면요. 방금 수소랑 플로린의 공유결합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걸 그냥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공유전자쌍을 짝대기로 표현하지. 그래서 H랑 F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이 사이가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값은 1.9만큼.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산소랑 플로린의 결합. 원래는 좀 더 많이 결합해야 되지만 그냥 1대1 결합만 볼게요. 결합 자체만 보면은. 그러면 산소랑 플로린을 비교했으면 누가 더 커요? 플로린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얘도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건데 얘는 0.5 정도의 크기를 갖는 쌍극자 모멘트가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결합 자체들이 전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전하가 불균형이 생겼잖아. 한쪽으로 전자가 땡겨왔잖아.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은 쪽이 생겨버렸고 상대적으로 전자가 적은 쪽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이걸 극을 띠는 결합이다 라고 해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 중에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극성 공유결합이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 뭐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왜? 전기음성도 차이가 존재하면 전하의 지주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두 원자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존재해.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고,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면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요 상태의 저 입자들을 쌍극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있으면 쌍극자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뭐겠어? 그렇지. 공유결합 자체가 극성을 띠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애초에 뭐가 형성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쵸?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형성이 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아예 형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공유결합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면 되죠. 그렇죠? 0이면 되죠.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형성될 일이 없겠지.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질 일 자체가 없어. 왜? 양쪽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세기로 잡아당기고 있거든. 그게 우극성 공유결합이 되고, 얘는 뭡니까? 그래서 요건 어떤 경우? 우리가 흔히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같은 원소끼리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F2나 O2나 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그 이원자 분자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F2, O2 또 뭐 있어? 그렇죠. I2, N2, Cl2, Br2 또 있나? 없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O3는요? 되긴 되는데 그래 적자. 말 나온 김에 그래 적어둡시다. O3까지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돼요.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형성이 안 되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돼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다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면서 극성 공유결합이 됩니다. 일단 요게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로 얘기를 확장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전부 다 무조건 무극성 분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무조건 극성 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왜냐면 극성 공유결합을 했어. 그러니까 즉 부분적으로는 쌍극자야. 근데 결국 그 쌍극자들을 이루는 각각의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 벡터 합이 0인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무극성 분자가 돼요. 즉 정리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고요.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그 뒤에 추가적인 다른 요소로 인해서 어떤 애들은 극성 분자가 될 거고 어떤 애들은 무극성 분자가 될 거거든. 그 추가 다른 요소가 결국은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자 구조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을 좀 총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얘기한 거,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요 정리한 거 말고 빼고 처음에 얘기했던 건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인데 전자하고 전자 하나씩 내놓고 그냥 결합을 하는 거다. 그냥 그런 제일 간단한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갔어. 그 다음에는 공유결합도 그래프가 있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겠다 했으니까 그냥 나중에 보고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비교를 하면서 전기전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메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어떻다? 금속 결정의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성이 있고 액체 상태에서도 있어.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근데 수용액 상태에서는 없어. 근데 애초에 수용액 상태에서 없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해질 여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금속 결정 물질은 전해질이 아니야. 왜? 물에 안 녹아서 전해질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온 결정은 고체에서는 없었어. 왜? 이온들이 자유롭지 못하거든. 근데 액체가 되면 이온들이 자유로워지면서 전류가 흘러 전기전성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액체라고 하는 건 열을 가해서 녹인 거야. 끓여서. 근데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 말고 이게 둘 다 한글 표현이 둘 다 녹인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는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용융이라고 하는 거고, 물에 녹이는 건 화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용해라고 하죠. 용해와 용융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용융시킬 경우에도 전기전성이 생겨. 근데 그건 전해질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물에 녹였을 때, 용해시켰을 때 전기전성이 생겨. 이거는 아까 얘기한 전해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정은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전성을 갖고요. 전해질이기도 해요. 근데 고체에선 전기전성을 안 가져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쪽은 공유 결정하고 분자 결정 이렇게 나뉘어. 차이는 뭐였냐면 공유 결정은 결정을 이루는 각각의 입자들이 서로 다 공유 결합을 한 게 공유 결정. 그래서 공유 결정은 간단하게 뭐 기억하면 된다? 탄소동소체랑 이산화규소 이렇게 두 가지. 이산화규소라는 건 사실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대신에 석영, 유리 이렇게 그냥 따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탄소동소체나 석영, 유리 이런 애들이 공유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분자 결정이 돼. 분자 결정은 뭐야? 분자라는 입자 안에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분자와 분자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하지 않는 것들. 그게 이제 분자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전도성이 이쪽은 없어. 고체 상태에서도 없고 액체 상태에서도 없고 전해질이 될 수도 없어. 단 흑연 빼고. 흑연은 고체나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 이렇게 됐던 거고. 분자 결정은 어땠냐면 얘도 고체 상태에서도 없고 액체 상태에서도 없고 전해질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전해질인 애들이 조금씩 있다. 뭐 산 이런 거. 자, 그 얘기가 전기전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의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요 결합의 세기에 관련된 얘기. 결합 세기 자체로 따지면 공유결합이 제일 세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순으로 뭘 갖게 되냐?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 이런 얘기가 성립됐었어요. 물론 이온 결정의 경우에는 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분자 결정의 경우에는 아예 그 다른 모든 애들보다 끓는 점이 낮아요. 왜냐? 분자 결정은 얘는 공유결합, 얘는 이온결합, 얘는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화학결합을 끊어야 액체가 되는 거에 비해서 얘는 화학결합이 끊어져서 액체가 되는 게 아니더라. 실제로 분자는 화학결합이 끊어지면 우리가 흔히 전기분해가 되는 겁니다. 아예 다른 걸로 나눠지는 거니까. 분자는 끓이는 거나 녹이는 거나 하는 그런 거 얘기를 할 땐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화학결합이 아닌 게 끊어져서 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제일 낮은데, 근데 그 분자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또 나뉘게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뒤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러면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가 뭐냐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각각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기음성도 이야기가 시작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이온결합 몇 퍼센트, 공유결합 몇 퍼센트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이온성이 강해지는 거고요, 둘의 결합의 세기가,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결합의 공유성이 강해지는 거거든. 근데 뭐 굳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전기음성도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세기다. 그게 제일 센 게 누구? 플루오린. 그래서 플루오린을 4.0 잡아놓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숫자가 잡혀있는데 규칙성이 있죠. 주기율표상에서 옆으로 이동할 때는 0.5씩 변화를 시켜주면 되고요, 아래로 이동할 땐 1.0 이동을 시켜주면, 이 변화를 시켜주면 되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그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뭐가 형성이 된다?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형성이 된다.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뭐니까? 전자가 치우친 정도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 결합을 우린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고기를, 그 입자들을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가 뭐가? 전기음성도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그 결합을 우리는 무극성 공유결합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무극성 공기결합을 한 경우는 보통 같은 원자끼리의 결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무극성 공기결합을 했으면 다 뭐라고? 무극성 분자. 근데 극성 공기결합을 한 쌍극자라고 해서 무조건 극성 분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얘기는 안 줘요. N2 결합 개 세지 않아요? 네, N2 결합 굉장히 강하죠. 그쵸?